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휴가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아쉽더라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출장이나 프로젝트로 인해서 남 못지않게 정말 해외를 많이 갔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게도 되고 그랬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해외를 전혀 못 가게 돼서 올 2월 달이 제가 갔다 왔던 마지막 출장이었는데, 그때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를 갔다 온 게 저에게도 이제 마지막 출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좀 많이 아쉬웠는데, 주변 지인이나 아는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 역시도 정말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갔다 와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같이 달래보고자 박정호 TV 세계를 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코너로 우리 경제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한 국가를 먼저 탐방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언제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일단락되면 우리가 그래도 수월하게 가볼 수 있는 가장 지근해 있는 나라들, 아마 아세안 국가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국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세안 시장의 맹주 인도네시아 경제를 알아보다, 이런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아세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라고 하느냐? 자, 아세안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국가들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국가들의 GDP를 전부 다 합산했었을 때요. 그 합산했었을 때 우리 인도네시아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야말로 아세안의 경제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어도 양적으로는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아세안 시장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여러 국가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도네시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도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이 이제 자바섬이고요. 그런데 이 자바섬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면서 점점 땅으로 가라앉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이 깔리만탄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의 그러니까 수도에,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살다 보니까 식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그런 문제도 일거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칼리만탄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새로 건설하거나 SOC 사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도시를 뚝딱뚝딱 잘 만드는 나라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이죠. 저는 그래서 이 칼리만탄 섬에 조성하려는 신도시는 특히 스마트 시티라는 형태로,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를 넘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관료분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섬이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 저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를 흔히 인도네시아라고 꼽더라고요. 한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도 섬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3,348개 정도의 섬이 있다라고 분류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3,348개 섬 중에선 무인도가 2,876개고요. 사람이 사는 섬은 472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우리는 섬나라도 아니고 반도 국가인데 이렇게 섬이 많은 나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출장 갔다가 유럽에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북유럽 출장을 갔었을 때인데요. 북유럽 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웨덴은
가장 세상에서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한국이 4등이고 인도네시아가 1등이고 아까 일본이죠. 일본이 3등이다. 필리핀이 2등이고 전부 다 아세안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완전히 생뚱맞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하면서 우리 스웨덴은 섬이 22만 1,80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핀란드도 우리도 섬이 18만 8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17,000개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섬이라는 게 뭐냐? 바다 위에 조그만 떠 있는 그건 암초냐? 아니면 섬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 호주 저 밑에 따로 둥둥 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주는 섬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주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섬을 정확히 뭐라고 디파인 하는지 정의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지리학에서는 그린란드가 기준입니다.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린란드보다 작은 것들만 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린란드보다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바다 위에 둥둥 사면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들을 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암초, 아주 작은 암초와 섬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자, 암초는 민물 썰물 때 어쩔 때는 물에 잠겼다가 어쩔 때는 물 밖으로 나오죠. 이건 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과 상관없이 항상 바다 위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땅 이런 걸 우리가 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섬의 개념들이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울 쳐가지고 그때는 물에 잠겼다가 너울 안 치면 물에 떠 있고 이런 건 그럼 섬이냐 안 섬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세든 저렇게 세든 세계에서 뭐 5번째 아니면 첫 번째 안에 드는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지역의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엄청난 인구 강국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공식적으로 많은 건 중국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인도입니다. 이거는 인구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주민으로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부모 양쪽 중에 한쪽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이 거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숫자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도는 실제 인구 숫자보다 인구가 적게 조사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저희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구를 좀 부풀립니다. 본인들이 전 세계 최강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라는 것의 상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도 제일 많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죠. 참 미국은 통계를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건지 속칭 인구가 많다 보면 국민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참 이건 뭐 사기 캐릭터라고 저는 그래서 통상 그러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참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인도네시아고요. 5번째가 브라질입니다. 자, 사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이유도 사실 5번째 브라질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중남미 국가 언제 탐방을 갈 때 브라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브라질은 거의 중남미 국가의 맹주 중에 맹주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로부터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은 모두 브라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라질로부터 필요한 원자재를 수급받거나 브라질에 뭔가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 브라질이 그럼 중남미 국가의 맹주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단일 소비 시장으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근 국가들은 브라질에 뭔가 팔고 싶으려면 브라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제일 많은 바이어들이 있는데, 내 물건 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나라가 무역 통관 절차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팔기 위해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인구 강국이라는 것은 그 인구가 큰 힘이 돼서 그 동네 주변에서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의 입김이 굉장히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세안 지역도 언젠가는 맹주가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분명 싱가포르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싱가포르 인구는 맹주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좁은 영토 때문에 국방력이라든가 그 밖에 제조 기반도 아주 뭐랄까 취약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어디냐? 물론 태국을 꼽을 수도 있어요. 태국은 진작부터 아세안 국가의 중진국으로 발달되어 있던 나라인데, 그런데 태국이 아주 특이한 게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이나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태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행태는 이미 선진국과 같은 고리타분한 모습들을 많이 갖게 돼 버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빈부격차도 이미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태국의 기득권들은 오랫동안 공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의 새로운 혁신 역량들이 샘솟고 이렇게 막 뒤엉킬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도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산업 구조들을 보면 태국은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노쇠화되는 기질도 벌써 느껴지고 있어요. 이미 고령화 지수도 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국가는 이제 2개 남았는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인데, 역시 국가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우리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이 어떻게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우린 모니터를 해야 되고요. 물론 베트남도 국민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고 인구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가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평균 국민의 연령이 지금 29살 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왕성한 호기심에 의존하는 왕성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더더욱 주목해야 된, 베트남 못지않게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인도네시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원래는 상인들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을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유럽에서부터 우리 여기 일본, 한국, 중국까지 오는 그런 어떤 가장 큰 교역로, 이 교역로를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카 해협에 있던 이 인도네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기 대항해 시절, 동인도 시절, 동인도 회사 그 시절부터 유럽 상인들과 아세안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여러 모습들이 바로 이 입지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자리매김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것도 여기 중동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두 다 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도 여기 바로 유럽의 상인들이 와서 전파한 거고요. 기독교도 여기 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전파한 거고, 불교라든가 또는 힌두도 있어요. 힌두나 나머지 이런 것도 모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전파했던 종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그래도 이슬람이잖아요. 땡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히 말하면 국교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종교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 87% 가까이가 이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섬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족이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달랐고요. 풍습도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섬들 중에
중에는 각각 예전에 주로 통치하거나 관할을 했던 서구 열강이 다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인도네시아라는 깃발 아래 통합을 시키려면 어느 하나가 아무리 절대 다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려는 모습은 결코 쉽게 자연 발생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분명 이슬람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 그걸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페어하게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국가를 그동안 통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놨었는데요. 그거 먼저 볼까요? 바로 요건데요. 이거는 자카르타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성당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자카르타에는 천주교 성당 사진이에요. 100년 넘은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자카르타에는 이렇게 천주교 성당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고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어떻게 한국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다 밤에 다 같이 보이느냐? 니네는 종교전쟁 같은 거 없느냐? 이런 모습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이런 교역로에 있다 보니까 많은 외국 물물과 아니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물을 들어가서 호텔을 투숙하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거나 빌딩에 들어가 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떤 건물에 4층이 표시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뭐 F로 표시된다든가 이런 그 층이 그렇게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13층이 표시가 안 되는 데가 있죠. 13일 밤에 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바로 서구 열강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런 동양의 문화, 한자 문화인 4자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4층도 없고 13층도 같이 없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문물이 믹스된 곳이 인도네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구 문물과 동양 문물이 같이 맞물리던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인들이 여기까지 왜 찾아왔겠어요? 바로 향신료 무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정말 동서양의 모든 향신료, 식자재가 다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발달됐겠어요? 바로 음식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꼽는 이런 랭킹전 같은 게 있으면 인도네시아 음식이 1등부터 10등 안에 굉장히 많이 포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서양의 다양한 식자재들을 활용해서 향신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아주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보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풀리면 꼭 가서 인도네시아 현지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길 권하고요. 푸파퐁커리 뭐 이런 것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세안 음식, 그 아세안 펍 레스토랑 가면 좀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원조가 인도네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 인도네시아 음식이 우리 입맛에 딱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15,000개의 섬이 있다라고 하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5,000개의 섬에 전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흥국에 해당되는 이들 국가들이 전부 그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냉장 설비가 전반적으로 공급이 다 안 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냉장 설비가 원만하게 구축되지 않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 음식에서 향의 맛이 굉장히 셉니다. 약간 음식이 상해도 향신료 때문에 그 상한 거 느끼지 못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짜거나 굉장히 달거나 굉장히 맵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에서 목격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뭐 약간 희석해서 드셔보시던 조금씩 드셔보시면 뭐 나름대로 야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입맛인가? 동서양의 입맛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종교적인 면모, 음식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데 이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통의 여충지를 두고 왜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까지 못 올라왔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세계적인 배의 선주들은 이쪽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딘가 정박을 해서 해운이나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물품을 놔두고 보관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수월하게 맡게 된 것이 쉽게 얘기해서 뺏긴 거죠. 어디로? 이 위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뺏긴 겁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이런 글로벌 해운사 또는 물류회사들이 좀 더 쾌적하게 해운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공고히 했고요. 환율을 안정시켰고요. 그 밖에 다국적 기업들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초창기에 그런 노력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순위들을 보면요. 우리 무역 의존도의 그 순위와 거의 일치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30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 다음 순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이 제일 높아서 3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50%가, 인도네시아는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 좋은 입지전적인 위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에 뺏긴 상태라서 지금은 오히려 뒤늦게나마 심기일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기일전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우리가 금융과 해운, 물류는 이미 저들 국가에 뺏겼으니 그리고 이들 국가가 못하는 걸 좀 해야겠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럴 때 이 부지 조성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땅도 넓으니, 그리고 이 아세안 지역이라는 부강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시장에 뭔가 여기다가 물품을 공급하고 싶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은 제조업의 기치를 꽂고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자카르타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이런 교통지옥이 있나 하는 나라들이 한 3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모스크바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유럽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시간보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시내에 있는 내 호텔까지 가는데 더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모스크바도 교통체증이 정말 장난이 아닌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여기도 정말 살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 못지않게, 그 두 도시 못지않게 자카르타가 교통에 정말 인도네시아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정말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보시면 차선은 일단 없어요. 없는 데가 많고요. 여기 이제 차들 가고, 여기는 오토바이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가는 길인데, 자카르타의 평균 시내의 자동차 속도가 여기서 제가 안 써놨나요? 평균 10km/h입니다. 시속 10km예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는 웬만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걸어서 가는 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한국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해외를 가거나 해외 미팅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든 아니면 관광이든 간에 딱 가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와야지. 이런 게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근성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경제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저도 문화 인문학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꼭 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 때문에 일정을 좀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꾸 가면 갈수록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다음에 또 오는 나라, 인도네시아만 해도 10번 이상 갔지만 또 올 때마다 또 다른 데를 또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가서 더 많은 걸 보면 그 다음엔 다른 걸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을 많이 잡는 편인데, 이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땐 항상 저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일정 한 좀 더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은 오전부터 제가 많이 움직일 테니까 빨리빨리 잡아주셔도 돼요 하면, 그 사람들이 3개만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3개가 뭐냐 그러면, 3개도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다. 왜?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도네시아에 비즈니스 트립을 가시게 되면 이게 충분한 박수를 잡아야 됩니다. 4박이든 5박이든 10박이든 이렇게 잡아야지만 볼 사람들 다 보고 오시는 것이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카르타에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겁니까? 첫 번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가 진짜 급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잡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아니면 자신의 입신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자카르타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라는 전통의 도시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충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난개발이 시작돼 버리니까 도로는 좁고 차는 더 자꾸 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오토바이 하나 끌고 온 사람도 잔뜩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많아서 이 자꾸 수도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막 하고 할 정도인데, 자, 그러면 자카르타는 지금 얼마나 사람이 있느냐? 공식적인 통계는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는 2천만 명인지 3천만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일국의 수도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그걸 왜 모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갑자기 저 섬에 살던 어떤 어부가 아유 내가 그냥 나 저기 도시에 가서 그냥 일할란다 하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오나요? 나름대로 우리가 거주지가 몇 명인지를 알려면 주소 확인해가지고 몇 명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라고 여쭤봤더니만,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오는 거예요. 밤에 얼어 죽거나 추위에 우리 떠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노숙자가 또 그 어디보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노숙하다가 일자리 찾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집도 구하고, 그러다 또 돈도 생기면 오토바이도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무작정 와도 되는 그런 수도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2천만 명이 있는지 3천만 명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제 개수입니다. 어떤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 연구를 본 것도 아닌데요. 이런 나라들이 또 어디 있냐면 저 유럽의 크로아티아가 또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도 저 크로아티아는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산림이 절경입니다. 산림보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좀 많이 가는데요. 그 산에 트레킹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으냐? 이 많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산업을 연구하고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추측인데, 좀 험악한 얘기입니다만, 인신매매 또는 장기 매매가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아직 국민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근에 갑자기 세계적인 부호가 많아졌던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유럽의 많은 부호들, 요즘 이런 많은 부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도 내 정신은 멀쩡하고 내가 돈도 워낙 많이 벌어서 내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놈의 신장이 망가져서 이 신장만 내가 제대로 이식받아도 내가 진짜 남은 평생 20년 이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아니면 내가 이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앞이 점점 안 보이는데 이거 말고는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내가 장기만 하나 좀 얻으면 정말 내가 얼마든지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해서 뭔가 장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음성적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공공연한 사회적,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쪽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중동 지역의 부호와 그 다음에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계열의 부호,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노숙으로 와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이 없어진다 한들 모르지 않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카르타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사회 문제로 인해서 수조를 칼리만탄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시의 기반이 워낙 여기에 공고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일로 간다라는 게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뜻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럼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원래 인도 말레이인, 마인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 원주민들이 원래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경제는 소수의 화교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저 재벌가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말레이 사람이 아니라 왠지 중국인이나 홍콩인이나 싱가포르 사람 같은데 대만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재계 서열 30위가 있다면 이 30개 그룹 중에서 22개인가 23개 가까이가 화교가 주인입니다. 정말 화교들의 경제력 아니면 화교들의 상인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왜 우리들의 절대적인 부를 화교가 다 가지고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것 때문에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반강제적으로 뺏어서 그 국유화한다든가 이런 일도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교와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가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화교는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암묵적인 합의가 좀 됐어요. 우리는 절대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경제만 계속 발전시키지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절대 오히려 친중적인 모습을 안 보입니다. 어쩌다가 자칫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나 정부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과 잘 융합된 형태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언제부터 교역을 했느냐? 생각보다 아세안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제일 먼저 교역을 했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없는 기초 원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이 가구점 기억나시죠? 보르네오 가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그 원목들을 바탕으로 가구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에 벌써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가구와 관련된 원목, 벌목 이런 일들을 해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대상그룹의 미원도 70년대에 인도네시아 진출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미원을 수출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미원의 기본적인 원료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활동한 지는 아주 오래된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K-팝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풍 아닌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청년들 중에서는 제가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가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 K-팝 몇 소절을 막 읊어주고 막 불러주는 경우들도 있을 만큼 정말 우리 한국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굉장히 핫한 코너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아주 솔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청년들 중에서 견실하게 자기가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 좀 버는 청년들의 꿈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좀 벌어서 뭔가 나 좀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걸 조그마한 꿈 아닌 꿈, 조그마한 어떤 희망 아닌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구경 오는 걸 굉장히 선망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한국에 구경 오는 시점을 여름 휴가도 좋아하지만 우리 겨울에 한국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 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K-팝이라든가 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쇼핑도 하고 그리고 또 저쪽 그 대관령이나 이쪽에 가서 눈도 구경하고 오는 코스를 되게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조금 더 많은 교류 협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세안 시장을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을 공략한다 이렇게 단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세안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세안 10개국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EEP라고 해서 또 다른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고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다 얽히고 얽혔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아세안 부르면서 자꾸 접근했다가는 백전백패를 하고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국가 중에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어디로 떠나가 보려고 하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됐던 나라로 한번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